나에겐 이런 두 눈이 있어.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빛나는. 나에겐 이런 얼굴이 있어. 한쪽은 기쁘게 웃고 한쪽은 실컷 우는. 나에겐 이런 마음이 있어.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른 누군가도 사랑하는. 중국 현대시의 시작, 몽롱파 문학의 대표 시인 수팅의 작품 중 자아상의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수팅의 말처럼 우린 어쩌면 참으로 모순적인 두 눈과 얼굴과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구름처럼 가볍다가도 때론 바위처럼 무거워지기도 하고 때론 행복에 겨워 웃음을 감추지 못하다가도 때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울음을 삼키고 마니까요. 하지만 한마디로는 정의 내릴 수도 형용할 수도 없는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이 가장 나답고 또 인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과 어떤 얼굴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아상이 궁금한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류성훈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 공부하는 류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류성훈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201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월면 채굴기가 당선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최근에 첫 시집 보이저 일호에게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8년 만에 첫 시집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시인 소설가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뭐 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 되게 홀가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허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감정의 기복 같은 건 없었어요. 뭐 제가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첫 시집 발간이 많이 늦다 보니까 주변 그 선배 시인들이나 뭐 후배 시인들이 시집 내고 되게 행복해하고 허무해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와서 뭐 예행 연습을 좀 많이 했달까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수순을 저는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저 지금 시인님 얘기를 짧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시인님의 시가 막 떠올라요. 그 어떤 말하는 네. 방식이 네. 시랑 굉장히 닮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뜬금없는 감상을 또 이렇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시집을 받아들고 굉장히 놀랐던 게 네. 내신 지 얼마 안 됐는데 6세가 찍혀 있더라고요. 네. 잔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시집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인데 네. 어떠세요? 뭐 소문이 어떻게 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한 달 만에 6세를 찍은 거는 사실이 아닌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아마 그때쯤에 한 4세 정도 찍고 그 이후에 아마 한 5, 6세 찍었던 것 같은데 글쎄 뭐 책이 다행히 감사히 잘 나가니까 뭐 출판사에서는 뭐 이제 좋아하고 네, 그래서 뭐 저 책 다 살 사람은 다 사고 이제 안 나가면 어떡하냐고 저는 이제 뭐 걱정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저같이 조용한 시인한테도 관심 가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더 네. 많이 나가죠. 이렇게 책을 사신 분들이 시를 읽으시고 또 주변에 좋다고 소문을 내면 금방 12세, 13세 되기를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기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저 일호에게 실린 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집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정서랄까 그런 게 떠돌고 방황하는 이미지들, 그렇지만 그것을 굉장히 담담하게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시인님의 시적 태도였는데요. 제가 작품집에 수록된 시들 중에 몇 구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런 곳이 있다. 집이란 있을 곳이 아니듯 봄은 내게도 있을 계절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봄밤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었고요.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곳이 아니지. 이 구절은 행성운동 사법칙이란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김하은 시인님께서 책 뒷표지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홀로 여행하는 자의 우주적인 고독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작가님에게 어떤 이런 떠돔과 방황, 고독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김원형한테 제가 묘사를 부탁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진짜 시인답게 뭔가 되게 꿰뚫어 보는 느낌으로 써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소름 돋기도 했어요. 네. 그 인간이 원래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이기도 하거니와 그 와중에 서로 간의 거리가 자꾸 멀어져만 가는 것을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특히 이 본질적인 우리의 고독 이런 거를 이제 시인의 눈으로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 그 과정이 아마 제 시가 아닌가. 저는 제가 제 시를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인간은 다 고독한 존재인데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인가에서 많은 지점들이 갈라지는 것 같고 그 개성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인님은 또 시적 묘사에 굉장히 능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설하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팥빵 2개와 찹쌀도넛 한 봉지를 들고 현관 앞에 선다. 그리고 기일이란 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침침해진 뼈들이 서로를 턴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되게 생각에 잠기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지루한 장마가 팥빵 2개와 찹쌀도넛 한 봉지를 들고 현관 앞에 선다. 이 장면 같은 거를 상상하게 되고 그래서 시를 한 편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시는 짧지만 굉장히 큰 세계를 오랫동안 생각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시인님의 시선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각적인 비유랄까? 네. 이런 거 하시는 비결 같은 거 있으신가요? 비결이라는 게 글쎄요, 뭐 이렇게. 옛날부터 제가 배운 바로는 제가 선생님들과 선배들한테 배운 바로는 이미지는 그려지도록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언어 쪽으로 기울게 되고 또 어쨌든 뭐 제 견해는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가 시창작 텍스트 같은 거 이렇게 배우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수사학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뭐 직유, 은유, 제유, 환유 이런 것 배우면 저는 그런 거를 신경 써야 하는 게 창작할 때가 아니고 비평이나 분석할 때만 그걸 신경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것이나 말이 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쓰려면은 그것들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현상을 저는 겪게 돼요. 저는 근데 그런 경험을 겪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아라든지 아니면 타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공통점 아니면은 뭐 되게 이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다 보면 그거를 또 대상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물의 경계가 무너져요.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상관관계나 서로 긴밀함이 발견되면 그게 아름답게 읽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것에 주목을 하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또 방금 시 작법에 수업을 짧게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되게 멋진 말씀, 그리고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이란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꼭 희망이 없이 살아도 나쁘진 않겠지. 그것은 단어에 불과하고 오타에 가까울 테니.
그리고 잠복기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성한데 없는 삶을 주무르며 힘차게 거짓말했다.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슬프지만 슬플 수 없고 버림받았지만 버릴 수는 없고 이런 슬픔과 아픔, 상실의 정서들도 많이 느꼈는데 그 담담함이 저를 되게 이렇게 어루만지고 간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어떠세요? 상실과 아픔. 결국 이런 것들이 네. 시가 되는 거겠지만. 네. 아마 우리 최진정 선생님께서도 제 시집에서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슬픔이나 고독 같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걸 강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그게 만일 시집을 읽었을 때 그런 정서들이 느껴진다면 아마 그게 우리가 경험한 세계에 대해서 어떤 시라는 방식으로 보여줬을 때 그게 불가피하게 나오는 어떤 진실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인은 뭔가를 이렇게 선동하거나 왜곡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 네, 그걸 이제 시라는 방식으로 이제 그걸 보여주면 그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종의 슬픔이나 버림, 뭐 고독, 상실 같은 정서가 이제 감지되면 이제 우리 생에서 드러나는 정황들이 그런 형질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삶에 슬플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슬픔에 대한 오히려 더 명확한 이해로 읽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시에서 뭐 이렇게 슬프다 뭐 세상에서 제일 슬프다라고 말하면 하나도 안 슬프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네. 그 담담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져서 네. 우주의 그 차가움과 어둠과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담담함이랄까? 이런 게 네.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독이든 슬픔이든 이런 걸 이렇게 시에서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게 네. 굉장히 절규하는 톤이 아니라 네. 담담한 그 어둠과 같은 담담함이 네. 느껴졌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또 네, 네. 그러고 나서 이 시집을 보니까 표지가 까맣네요. 네, 네. 네. 네, 철저하게 제 계획된 겁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이 제목의 금박도 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조금 유치하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 골든 레코드 있잖아요. 네. 예, 그 이제 인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그리고 그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태양전지랑 뭐 이런 게 이제 설치돼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을 사용해서 인공위성을 제작하는데 인공위성을 보면 이제 금박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 하늘에 보면 인공위성이 이제 가끔 보일 때가 있는데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죠. 근데 그게 어떤 우리의 빛나는 고독이랄까?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극대화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목을 금박으로 해달라고 제가 우겼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네. 혹시 밤하늘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하죠. 요즘 오리온 자리가 막 보이더라고요. 네, 시리우스 보셨나요? 밑에. 네, 저 네. 그래서 겨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늦가을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네. 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싶네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딱 네, 그 네. 오리온 자리와 시리우스가 보이는 순간부터 네. 겨울이 왔구나 네, 느끼면서 그렇죠. 네. 별이 이제 많이 보이겠다. 네. 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그래서 이 계절을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여러분 류성훈 시인님의 보이죠 1호에게라는 시집을 읽으시면 온갖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우주가 담긴 시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집이. 그래서 민망합니다. 네. 우주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시집 제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시집 제목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보이저 1호에게라는 시가 이 시집에 담겨 있죠. 근데 이제 보이저 1호라면 1977년 태양계 탐사를 위해 써 올린 무인 탐사선이고 이제 뒤에 보면 조대한 평론가님이 시 해설을 써주셨는데 거기에는 조대한 평론가님의 해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이저 1호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인공물들 중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다. 저는 이 해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죠. 해설도 그렇구나. 보이저 1호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겠구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시집의 제목을 보이저 1호에게라고 삼게 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처음부터 이 제목을 밀 생각이 있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사실 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가 50편 이상 쌓이다 보면 이제 시집을 기획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천문 이미지가 들어가거나 그런 쪽으로 구축된 시들이 꽤 있어서 옛날에 제가 등단 준비하면서 시창작 스터디 하던 시절에 그때 선배 시인 중 한 분이 너는 나중에 첫 시집 내면 천문학과 관련된 이미지로 시집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낼 때가 되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런 이미지로 제목을 한번 구축해보자고 하다가 그 제목을 뽑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우주와 천문과 네. 천체와 그런 네. 것들의 과학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네, 그 칼 세이건 그 코스모스. 교수의 그 코스모스에 워낙 좋은 구절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사람이 천문학을 배우게 되면 겸손해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패시미즘적인 입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존재를 더 명확하게 자각하는 데서 모든 겸손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독함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어떤 근원적인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우주 이미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걸 해석할 수 있다면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러면 시인님은 밤하늘을 보는 것도 우주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감정이 많이 드세요?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주로 드는 감정? 여러 가지 신비로운 감정이 많이 들죠. 네. 그게 사실 우리가 인간은 사실 많은 것을 이룩해 왔고 지금도 이룩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 그 인간이 만든 어떤 피조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활에서 뭔가를 계속 보는 건 금방 지겨움이 느껴지는데 우주를 보고 있으면 지겨울 틈이 없어요. 네, 맞아요. 아무리 똑같은 별을 계속 보고 있어도 그 별은 계속 신기한 별이고 그렇죠. 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나 스스로도 신기하고 그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져 가는 되게 원초적이면서 단순한데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음을 계속 묻게 되는 그게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멀리 있는 별이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네. 지금 나에게 보이는 건데 네, 네. 넌 지금 잘 있니?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맞아요. 시인님 표현대로 아무리 보고 있어도 지겹지 않은 네, 네. 네, 그런 게 우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겸손해지고 네. 종교가 따로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 밤하늘 자체가 종교 같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진짜 네, 맞는 그런 말씀인 것 생각, 같아요. 네, 신을 왜 멀리서 찾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시인님 시를 읽으면서 제가 네. 또 들었던 생각이 와 인터넷이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목차에 실린 그러니까 시 몇몇 제목만 목성공포증, 네. 여건법, 밤의 네. 도플러, 네. 행성운동 사법칙, 네. 뭐 글로뷸, 카마이타치, 네. 베시스케이프 네. 이게 다 제목이잖아요. 네, 시의 네. 제목. 그리고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네. 먼저 검색을 해서 알아보고 네. 시를 읽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와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저는 시에 대한 느낌도 있었지만 뭔가 되게 공부도 많이 했다. 아. 네, 우주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었습니다. 이런 시를 쓰실 때는 네. 되게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렇게 뭐 글로뷸이나 카마이타치, 뭐 베시스케이프 이런 시를 네. 쓰실 때는 어떠세요? 어떻게 이런 시를 쓰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네. 현상을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면 시가 나오는 건지. 사실 저는 언어가 정서보다 선행한다는 현대시의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이어서요. 사실 어떤 내가 쓰고자 하는 대상을 설정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써야지라고 시를 쓰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뭔가가 생각나고 이런 문장이 떠오른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면 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이제 시작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해서 써놓고 나면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관념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네. 그것과 뭔가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글을 그쪽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 그것과 가장 가까운 제목을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써요. 아, 제목이 나중에 붙는. 네, 네. 아, 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먼저 네. 나오고 네. 시가 나오는 건지 네. 시를 다 써보니까 이런 제목이 맞겠다라고 넣는 건지가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아까 카마이 타치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제가 조금 사족을 붙이자면 네. 요즘은 그런 의미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적인 자랑을 하려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각주도 전혀 없죠. 네. 예, 그게 각주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요즘은 아까 전인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시대여서 네. 직접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카마이타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바람 속에 냉풍 속에 이제 진공이 생기는 현상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생각하고 쓴 게 아니고 이별했던 아니면 헤어진 당신과의 나와의 훨씬 시간이 지난 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속성이 카마이타치를 담았다는 생각을 하고 쓴 거지 그게 선행된 건 아니에요. 아, 네. 네. 아, 네. 이렇게 시인님께 직접 여쭤보고 네. 대답을 듣고 이런 시간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아유, 8년 전에 신춘문예 당선 소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언어의 본질적 아름다움의 정점에 있는 것이 시라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당시 심사평에서도 언어를 다루는 능력과 이미지 구상력이 뛰어나다라는 평을 들으셨습니다. 8년이 지났잖아요. 네. 시와 언어,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생각은 변화가 있으신지 아니면 더 강화되셨는지 네. 이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때 말했던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단 제가 뭐 언어의 아름다움의 정점이 이 시라고 한다면 그럼 그 아름다움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죠.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좀 지루하거나 난해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세상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만 쉽게 할 수 없었던 말들에 대해서 시의 형식을 빌어서 쓰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언어 자체가 글을 밀고 나가는 그 행로를 이제 따라가 보다가 결국 그게 제 어떤 인식이나 표현되지 않는 사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하는 쪽에 더 가깝다는 식으로 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어떤 무의식의 기저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걸 발견할 때 이게 나도 몰랐던 나의 일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진짜 내가 몰랐던 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써진 언어들이 이렇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써야지 하고 기획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문장을 쓰는 것보다 항상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문장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밀고 나가요. 네. 시인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보이저 1호가 네.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가 몰랐던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사진으로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지구가 굉장히 작고 창백한 점이라는 사실도 네.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네. 그 과정과 닮은 것 같아요. 그 시인님의 시쓰기 과정이. 제가 지금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네. 어떤 좀 네.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네. 보이서 1호가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태양계를 전해주던 그 모습? 네. 빛 떠올랐어요. 네, 그 시인님도 그렇게 시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만약에 시집 보이저 1호에게에 있는 시들 중에 네. 단 한 편의 시를 보이저 1호한테 보낸다거나 네. 혹은 그 골든 레코더에 넣을 수 있어요. 네. 한 편의 시를. 네. 그럼 어떤 시를 이제 하고 싶으세요? 보이저 1호에게 보내는 시니까 당연히 보이저 1호에게를 보내야죠. 네. 아니면 농담이고요. 근데 여담이지만 시집 방향성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제목을 가져왔을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뭐 보이저 1호에게라는 시가 그렇게 자랑할 만하게 잘 써진 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시인들이 그렇겠지만 제 첫 시집은 그 8년 아까 말씀하신 뭐 문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이후에 거의 20년의 시간이 다 들어있는 시집이어서 이걸 통째로 다 전달하거나 아니면 결국 아무것도 전달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건 뭐 맞아. 붙이지 못한 편지가 붙인 편지보다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어떻게 한 편만 꼽아요. 그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네. 시집 통째로 전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또 있는데 네, 네. 시집을 엮으면서 이제 데뷔작 월면 채굴기를 다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네, 봤을 때요. 네. 이걸 이제 책을 묶어야지 하고 꺼내 보셨을 때. 네, 아마 정상적인 그 작가분들, 선생님들이나 뭐 문학을 하시는 분들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뭐 음악인들이나 뭐 미술가들이나 뭐 우리 시인 소설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가 써놓은 글을 몇 년 후에 다시 보면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네. 월면 채굴기도 다행히 그걸 보고 이제 등단을 시켜주신 이제 심사위원들이 잘 봐주신 작품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이 아주 무조건 잘 써진 건 아니잖아요. 또 지금 보면 또 결점이 보이고 몇 년 후에 보면 또 더 보이겠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그때는 이 정도면 등단할 만하지 않나 이제 그런 즐거움에서 쓰게 되는데 쓰고 나서 이제 부끄러운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내가 그만큼 더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계속 기다려요. 네. 방금 또 시 한 편 써주신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네. 앞으로 이제 계획이나 뭐 네.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신다면. 뭐랄까 제 아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시 쓰는 사람은 시를 통해서 대상이나 세계랑 소통할 때만 시인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뭐 예술이라는 게 원래 불가능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행위 아닐까요? 그래서 말 주변은 제가 없어도 최소한 글 주변은 있는 시인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진 고독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되게 건강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두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좀 더 발전적으로 얘기해서 좀 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어요. 좀 시인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제가 고독한 존재여서 좋거든요. 네, 네. 뭐 유일하게 내가 나에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고독한 네, 인간이라는 거 네, 네. 그리고 그거를 거부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거 네. 그런 게 전 좋더라고요. 되게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런 정서를 또 시인님의 시에서 느낄 수 있어서 전 좋았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시집은 이제 막 가시집이 나왔으니까 네. 두 번째 시집 계획은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네. 그 스포일링이 되니까요. 네, 나름대로 계획이 없지는 않아요. 계획이 네, 있으시구나. 네, 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두 번째 시집이 나왔을 때 네. 뒤늦게 저는 그 계획을 알아차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만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육성 낭독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글로뷸이라는 시를 한번 네. 읽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뷸. 등줄기의 겨울 금성이 외롭게 고인다. 저게 행성이라니. 너의 엎드린 피오르드 사이에서 한 방울도 자유롭기 싫고 아무리 짙푸른 밤도 방뇨의 혐의를 따라 흐르는 얄팍한 대기권 아래서 나는 네 위에 쏟아진 산광성운이었다. 조금 비리면 어때? 저 높은 항로의 하늘은 누가 보아도 정지해 있고 우리는 그럴 리 없는 쪽에 누워 있는데 우주풍이 네 허리를 구긴다. 빛도 빨아들이는 천체가 있대. 질식한 별들을 고향에 보내는 날. 다시 만나러 가는 길과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길이 같은 종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내 과학은 너의 종교였지만 내 병든 종교에 상응할 너의 과학은 없었다. 그럴 리 없기를. 꺼진 재래에 서로의 몸을 떨고 차라리 널 위해 몸을 녹일 수 있는 대기권에 참 오래도 누워 있었으니 빛도 물도 없는 곳까지 식별되지 않는 너를 더듬어 보면서 방전된 배터리를 심우주에 버린다.
종점이 없는 역에서 나는 오래 서 있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뷰를 낭독해 네.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일단 아까 처음에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 천문 이미지 시집 테마 이야기를 꺼내 주셨는데 그거에 걸맞은 제목의 시를 읽어야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걸 선정했고요. 네. 제가 낭독이 굉장히 젬병인데 그나마 이게 조금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매끄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읽어봤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또 이제 글로뷰를 또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찾은 게 맞는지 네. 암흑성운의 일종으로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지구 형태를 한 것을 글로뷰라고 한다. 네. 네. 저는 그냥 이런 설명 자체도 시 같아요. 때로는 아, 네, 천체 그쵸. 현상에 대한 네, 설명은 다 시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진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네. 요즘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푹 빠져서 좋아하시는 거.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막 푹 빠져보고 이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근데 저는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차 마시는 걸 오래 전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차라고 부르는 게 보통 정통차, 그러니까 차나무 잎을 따서 만든 거 네. 하고 전통차라고 부르는 거 있죠. 뭐 네. 그 뭐 쌍화차라든지 아. 뭐 둥굴레라든지 뭐 이런 그렇게 나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차나무 잎으로 딴 진짜 그 녹차나 보이차나 오룡차나 뭐 이런 것들. 아, 근데 그것에 대한 건데 이게 전문적으로 맛있게 잘 우리는 법을 배우면 아.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맛있어요. 네. 아, 커피 내리는 거랑 똑같네. 네, 아, 마찬가지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예전에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에서 하는 그 다도 사범 라이센스까지 따놓고 옛날에 그랬어요. 아, 근데 이게 배우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제가 좋은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차자리를 이렇게 제가 막 차를 우려서 대접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일단 아무도 없고 그리고 차자리를 이렇게 하면 대화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잖아요. 아. 그래서 가족들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이래서 특히 가족들은 제가 뭐 한 번씩 집에 가면 제가 차를 우려주기만 기다리세요. 아. 네, 그거에서 제가 굉장히 즐거움과 보람을 많이 느껴요. 좋은 영향력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특히 좋아하는 차 있으세요? 저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녹차 제대로 그 왜 이렇게 전통 방법으로 만든 작설차라든지 그런 거 하고 이제 중국의 백차라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녹차를 백차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좋아합니다. 뭐 보이차도 좋아하고요. 아, 근데 이게 쉽게 따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보수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우리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다양한 맛이 다 느껴지는 네, 그런. 온갖 맛이 다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그 하나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 그걸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마시면서 혼자 시간을 갖는 게 진짜 행복합니다. 아, 네. 저도 상상하니까 되게 행복하고 아, 네. 저 기분 같아서는 이대로 작수치로 가고 싶어요. 시인님이랑 작수치 이부 녹음하고 싶은 그래서 차에 대해서 더 네.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도 네. 막 드네요. 네, 제가 네.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차의 맛도 좋고 네. 차를 마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저는 좋은 것 같고. 아, 네, 너무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을 위한 그 선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또 작수치에서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이제 신작 시집을 내신 류성은 시인님을 모시고 정말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작별 인사 대신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인님께 가장 위로가 되는 삶 속의 한 순간을 꼽아주신다면 한 순간이요? 차 마시는 시간. 네. 그것도 물론 당연히 위로가 되는 시간이죠. 네, 또 있다면. 약간 뭐랄까 조금 확장해서 얘기를 욕심내서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뭔가의 삶에서 뭔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삶에서 어떤 재미나 어떤 긍정적인 감정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재미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이 재미가 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의한 게 있어요. 예, 재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하는 기술이나 솜씨가 늘어감을 느낄 때 그걸 재미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한 번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편안함 같은 것은 사실 즐거움이나 재미랑은 굉장히 반대 지점에 있죠. 편안하면 재미를 추구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작게나마 하나씩 성취감을 느끼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거기서 크고 작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주변을 볼 때 그 열심히 하는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이게 성취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서로 그런 삶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참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저 시인님과 나눈 시 이야기, 우주 이야기, 차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이렇게 네. 즐거움과 재미에 대한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니까 템플스테이 한 것 같아요. 되게 짧은 템플스테이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 같은 제가 영광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유성훈 시인님의 보이소 1호에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성훈 시인님 보내드리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휘민 시인입니다. 휘민 시인은 200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201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 생일 꽃바구니, 온전히 나일 수도 당신일 수도와 동화집 할머니는 축구선수, 동시 그림책 기린을 만났어를 펴냈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시를 쓰시면서 동시 동화까지 쓰시잖아요. 그 역량과 네. 부지런함이 정말 놀라운데 어떤 시를 시작으로 동시나 동화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동화는 학부 때 한 편 써보고 네. 쓸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때 다시 아동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마침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었죠. 네. 네, 그때 이제 동화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게 이제 동화도 쓰시게 되신 거군요. 네, 네. 시를 쓸 때의 마음과 동화, 동시를 쓸 때의 마음은 어떻게 갖고 또 다른지 궁금한데요. 그 동화와 동시를 쓰시면서 이전과 달라진 점 같은 거 말씀해 주셔도 되고 어떻게 다르세요? 네, 시를 쓸 때와 동화나 동시를 쓸 때는 같은 대상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네. 슬라보의 지지에게 용어를 잠깐 빌리자면 그 의미는 다르지만 시차적 관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갈 때와 버스를 타고 갈 때 창밖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다르잖아요. 네.
아이들은 시선이 낮고 더 좁으니까 승용차에 비유할 수 있죠. 그래서 동시나 동화를 쓸 때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아이가 되어야 그들의 고민이 보이니까. 또 뭐 달라진 점 여쭤보셨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동시동화를 다 쓰다 보니까 아이들과 교감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이런 개구쟁이가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나도 아이였던 적이 있었지 하는 새삼스러운 발견 같은 것도 하고, 그게 저를 또 행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시와 동화를 같이 쓴다는 건 되게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광고하실 책은 얼마 전에 출간하신 동시 그림책 기린을 만났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동시 그림책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3분을 드릴게요. 3분 후에는 마이크가 꺼질 예정입니다. 그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광고 시작해주세요. 시작. 아파트처럼 획일화된 주거 공간과 사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아이들의 삶은 점점 자연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많이 위축되었지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자연을 만나게 하고 가족과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요? 딱딱한 교훈은 싹 빼고 재미와 감동만 듬뿍 담아서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기적이잖아요. 가려움을 참느라 얼굴이 새파래진 배추 아줌마 덕분에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전거가 비틀거릴 때마다 아빠만 믿어, 아빠는 널 믿어 라며 등 뒤에서 느낌표 기를 만들고 있는 듬직한 아빠가 있어 아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바람을 가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면 여느 동시집과 다를 바 없겠지요. 이 책의 진짜 매력은 지금부터입니다. 시와 그림이 만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동시 한 편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그림을 배경처럼 넣어 일반적인 동시집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린을 만났어에는 기존의 그림책이나 동시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매력이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그림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림과 시가 독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림의 예술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주제별로 작품을 나누고 각 부마다 시와 그림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셋째, 그림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2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독자들과의 교감까지 배려했습니다. 넷째, 동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동시들과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림들이 선사하는 감동을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동시집이지만 파격적으로 쪽수 표기를 없애고 차례를 뒷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참, 이 책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빠뜨릴 뻔했네요. 다 읽고 나면 아이는 이제 자기도 1인분이 되었다며 내일부터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바깥을 그리워하느라 점점 눈이 작아졌다는 엄마 두더지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힐지도 모르죠. 모쪼록 이 책과 함께 독자들이 자기 안에 숨겨진 기린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동시 그림책 기린을 만났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3분에서 한 10초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광고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서 좀 아나운서와 대화하고 그런가요? 있는데. 네. 네. 오늘 정말 3분 광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민 시인의 동시 그림책 기린을 만났어. 추천사를 쓰신 이병률 시인은 희민 시인의 동시를 읽노라면 잘 마른 이불 호청을 덮을 때처럼 온몸이 텐트 속에서 기쁨을 맞는 느낌이다. 물론 청량한 공기와 풀냄새가 과일향을 품고 속삭이는 아름다운 숲속의 텐트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 계절 아름다운 숲속의 텐트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기린을 만났어.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3분 광고 지금 일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co.or.kr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세 분의 음유 시인들이 현직 작가로부터 다양한 사연을 제보받아 신곡 발표를 하는 코너죠. 문소음감에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자로 방수진 시인이 이끄는 문학 어쿠스틱 밴드 시인의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방수진 시인님은 저희 구성 작가이시기도 하고 중간 로고송도 부르셨는데 이렇게 또 문소음감에도 참여해 주시게 되셨어요. 2인조 혼성 밴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도 쓰시면서. 시인의 정원이란 밴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 쓰는 방수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음악 활동을 한다는 거는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아시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혼성 밴드로 한다는 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문학을 하다 보니까 문학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멋진 옷을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문학 작품이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적 감수성을 더해서 좀 우리만의 색깔의 음악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탄생한 문학 2인조 어쿠스틱 밴드고요. 네, 그래서 인사를 드렸던 그 남성분의 목소리 네. 같이 들렸는데 네. 이분과 함께 지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시인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성하신 거예요? 저희가 한 2012년 정도 네, 되나? 네. 네네. 그러니까 올해로 8년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찢어지지 않고. 네, 저희는 뭐 이제 뭔가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찢어지는데 저희는 초반부터 그렇게 결속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너 하고 그렇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나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다. 이렇게 약간 각자 도생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좀 오랫동안 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밴드라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네요. 시인의 정원은 음감의 세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앞서 공개된 강백수, 정현우 시인님의 신곡 발표 후에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그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네. 저희가 참여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만나기만 하면은 음감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물론 저도 뭐 막 노래를 하고 뭐 곡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와 같이 하는 이 친구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음감회를 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왔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 고민을 해봐라. 맨날 푸시하는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제가 좀 많이 괴롭혔거든요. 자기들은 했다 이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재밌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색깔과는 저희가 정말 다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좀 꽤나 노력을 했고 좀 뭔가 쫄지 말자. 네, 그런 생각을 좀 오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정원 그 중간 로고송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수진 시인님께 사연을 의뢰한 오늘의 주인공 작가님도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허위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청량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허위평론가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2012년 세계의 문학의 평론으로 당선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내신 평론집으로는 시차의 영도가 있습니다. 문화와 문학평론가로서 현재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문소음감의 세 번째 사연 제보자로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시인의 정원에 사연을 주시게 된 이유와 강백수, 정현우, 방수진 시인 중에 방수진 시인께 곡을 요청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연을 제가 의뢰한 까닭은 사실 제가
문인이 아니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의 감정들을 나름대로 좀 글로 정리도 해보고 근데 이런 에세이들을 뭐 어디다 발표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에세이와 관련된 뭐 그 문제들을 노래로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음감회에 신청을 하게 됐고 또 세 분의 시인 중에서 방수진 시인을 택한 이유가 실은 매우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저희가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리고 네. 2012년에 밴드를 결성하셨다라고 했는데 또 저와 방수진 시인이 처음 만났던 해가 2012년입니다. 저희도 8년지기 친구인데 그때 만나게 된 계기가 모 작가의 북콘서트였는데 그때 방수진 시인이 초대 가수였어요. 네. 제가 진행자였고요. 처음 보는 시인이 노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되게 독특한 캐릭터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언젠가는 저희 사연을 가지고 방수진 시인이 노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마침 기회가 됐습니다. 아, 네. 세 분 다 굉장히 기나긴 인연이시고 말씀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질문만 짧게 드릴게요. 시인의 정원이 만든 곡을 듣기 전에 허위평론가님께서 제보하신 사연이 어떤 내용일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 신청서를 허위평론가님의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쓰고 있는 허이라고 합니다. 제 사연으로 곡을 만들어 주신다니요. 이런 뜻밖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음감의 음유시인 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은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왕이면 그냥 어른이 아닌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겪었던 지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헤어진 이후에 저는 언제부턴가 나도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어른이었던 지난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러 노력을 해보고 있지만 아직도 좋은 어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문소 음감의 음유시인 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좋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좋은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숱한 방황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음유시인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여 문소 음감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평소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문학적으로 잘 녹여내는 밴드 시인의 정원이 이 작업을 맡아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어른이 되는 길목에서 그 노래는 제게 큰 위로와 힘을 주지 않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발음과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네, 계속 듣고 있고 싶었어요. 이렇게 문소음감에 특별히 사연을 주신 걸 보면 허위평론가님께 어른이 된다는 것,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제가 그 모 웹툰 작가의 글을 보면서 좋은 어른이라 우선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밥을 또 잘 사주는 것 맛있는 음식점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이런 조건들을 보게 되면서 그래 좋은 어른이라는 게 꼭 추상적으로만 생각되는 무엇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특히 나보다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또 좋은 어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거든요. 어쨌든 저는 좋은 어른이라는 게 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여는 참.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야겠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시인의 정원에서 작곡을 주로 맡고 계시는 잔잔님과 네. 작사를 맡고 계신 방수진 시인님께서는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어떤 분위기의 노래가 떠올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조금 난감하긴 했어요. 네. 이거를 가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야지 이게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곡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네. 가사를 제가 무작정 던져주고 잔자님이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잔자님이 이제 좀 한 3분의 1 정도 만든 곡을 들려주면 제가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작사를 완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글도 아니고 저의 그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누군가의 사연을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어야 되니까 둘 다 솔직히 조금 약간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때까지 해보지 않은 방식이어가지고 작사를 제가 조금 다듬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입에 좀 붙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 우선 좋은 어른 이게 가사에 들어갔을 때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좋은 어른을 대체할 수 있는 좀 다른 단어가 있어야 가사가 좀 생동감이 있을 텐데 계속 좋은 어른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고민에 좀 약간 단착이 돼가지고 네. 꽤나 좀 고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또 잔자님은 또 다른 고심을 했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수지 누나가 저한테 가사를 줬을 때 좀 네. 생소했어요. 제가 쓰는 가사나 저희가 쓰던 가사가 아니라 이 가사를 어떻게 곡을 만들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 작업하던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게 감정을 다루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요. 곡을 쓸 때도 막 치닫게 클라이막스를 주는 그런 곡을 좋아해요. 저희가 둘 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 곡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잔잔님이 내곡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 곡은 아니다. 이 곡은 잔잔하게 흘러야 된다. 본인의 이름처럼 잔잔하게 흘러가야 된다. 격정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탁 노래 분위기가 저희 평소랑 달라졌어요. 시인의 정원 결성 8년 만에 맞는 큰 모험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허위평론가님이 예상하시는 이 노래 어떠세요? 뭐 잔자님이 잔잔하게 만드셨다니까 잔잔한 노래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아직 못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곡일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노래가 태시 형이에요. 그래서 트로트에 요즘 푹 빠져 있는데 그 트로트의 감성이 이왕이면 좀 묻어나왔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지만 그건 전혀 아닐 것 같고요. 예, 뭐 시인의 정원의 스타일 저는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잠깐 그 곡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허위평론가님의 사연이 시인의 정원의 음악세계와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내외 통틀어 최초 공개되는 허위와 시인의 정원의 콜라보 뮤직.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우리는 저랑 우리가 되네 사랑을 하다가 당신이 떠나도 어른이 되어도 궁금해 어른이 된다는 게 이 여름이 지나 가을처럼 다가올까 알고 싶어 좋은 사람 되는 게 이별을 맞으면 감기처럼 앓게 될까 사랑을 하면 알 줄 알았지 네 마음도 내 마음도 아직도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어 참 어려워 우리는 자랑 무엇이 되나 무엇이 되는 걸까 무엇이 되어서 사랑을 할까 우리는 자랑 무엇이 되나 무엇이 되는 걸까 무엇이 되어서 이별을 할까
아, 네. 오. 우리는 자라서 무엇이 되나요? 아, 저는 방수진 시인님의 보컬만 그동안 들어왔는데 여기선 잔자님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작곡 작업을 하신 잔자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신곡 작업을 하시면서 곡과 보컬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과정이 있으셨어요? 먼저 수진이 누나가 준 가사에 맞춰서 이제 쓰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뭔가 가사를 보면서 되게 끝에 되게 의문문적으로 자기 생각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나와서 이걸 대체 어떻게 좀 풀어볼까 생각하다가 너무 어두운 분위기보다는 조금 밝지만 너무 가볍게는 안 하게 네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좋아하는 재즈풍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곡을 작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엔 남녀 혼성으로 노래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솔로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이런 곡의 구성도 다 생각을 그렇게 잡으신 거겠죠? 그거 처음부터 그렇게 잡은 건 아니고요. 이제 곡을 쓰고 이제 편곡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수진 누나랑 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 저희가 좀 네. 곡을 할 때 그 곡을 쓰고 곡을 녹음하고 이런 과정도 많지만 저희가 편곡을 정말 오래 해요. 그런데 그거 되게 좋아하고 편곡을 하면서 그때 이제 곡이 많이 바뀌는 걸 보면서 편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오래 갈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 편곡하는 그 느낌 지점이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누가 한 명이 편곡 의견을 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거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바로 시도해보고 또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엎었어요. 엎어서 이렇게 앞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아, 밴드가 오래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 이런 부분에서. 그쵸. 어떠셨어요? 허위평론가님은 들어보셨을 때? 사실은 8년 전에 방수진 시인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100% 믿음으로 바뀌었고요. 네. 아, 정말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싱글로 발매가 된다면 제가 한 100곡 살게요. 당장 착수해야겠습니다. 아, 네.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1절을 듣고 나니까 2절도 너무 듣고 싶고, 전 그 도입부도 다시 들어보고 싶고, 막 더 많이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곡의 전곡을 틀어드릴 거잖아요. 이렇게 곡을 감상하면 더 좋다라는 팁 같은 거 알려주신다면. 아무래도 물론 견제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전전에 음감의 멤버들 분께서 목소리가 다 하나였기 때문에 시인의 정원만 목소리가 남녀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녀 목소리가 같이 나왔을 때 주는 어떤 색다른 느낌을 조금 주의 깊게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허위평론가의 사연 자체가 남녀 간의 사랑에서 나온 건데 또 남녀가 목소리가 이렇게 섞이면서 정말 그 사연의 상황이 그대로 노래를 들으면서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남성의 목소리는 누구일까? 저 여자의 목소리는 또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더 좀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를 대입시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허위평론가님은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쭤보고 싶은 거?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가사 우리는 자라서 또 무엇이 될까?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 라는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어떤 노래가 유심초라는 가수가 있죠. 그런 비슷한 어떤 느낌을 떠올리지 않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기존의 노래와는 우리가 좀 이런 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물론 듀엣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유심초라든지 그런 사실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쓴 곡은 아니지만 사실 좋은 어른이 된다라는 컨셉은 허위평론가가 저희한테 준 거지만 우리는 자라 무엇이 되나라는 부분은 사실 제 시 안에 들어가 있는 시구예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그 시가 바로 생각이 났고 그 시에서 그 구절을 반드시 조금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자라 무엇이 되는 건가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딱 쓰니까 아 이게 뭔가 허희 평론가와 그리고 정말 또 시정이 정말 한 사람이 돼서 쓴 곡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뭐 허희 평론가가 저희 옆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막 눈치를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항상 허희 평론가가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저희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방수진 시인님의 시구구절이 또 들어갔구나. 네, 맞습니다. 아, 네.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전곡을 들을 기대에 부푼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자리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말씀해 주신다면 방수진 시인님부터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정말 이 곡을 준비를 하면서 좀 사실 제일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구한테 들려주는 걸 예상을 하고 그것도 한 사람에게 그리고 누군가의 무엇으로 곡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서 저희의 이야기로 썼던 곡이 많았었는데 허이라는 어떠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든다는 게 사실 상당한 부담이고 좀 눈치도 보이고 막 진짜 좀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 단계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시도를 해보면서 좀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스스로도 아 이제 앞으로 뭔가 혹시나 다음 이제 의뢰를 하실 분들은 의뢰를 해주셔도 돼요. 의뢰를 해주신다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남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화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이 됐다라는 느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되게 의미가 있네요. 네. 어떠셨어요, 잔자님? 저도 누나랑 똑같이 이렇게 남의 사연을 듣고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제 감성적인 표현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처음에 어려웠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까지. 네. 그래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 하던 작업과 다르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잔자님은 왜 잔자님이세요? 이름. 저는 평소 그러니까 막 되게 시끄러운 노래나 그런 거보다 되게 제가 느끼기엔 되게 잔잔한 느낌의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잔잔이라고 이름을 정하신 거군요. 네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느닷없는 질문에 잔잔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허위평론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제가 올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커다란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사연을 가지고 누군가가 공들여서 노래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분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감상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그게 보여요. 지금 DJ님께서 어느 순간 호흡을 놓고 이렇게 눈빛이 지금 감상하게 되는 자세도 약간 그런. 네,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방수진 시인이 이끄는 문학 어쿠스틱 밴드 시인의 정원과 허위평론가가 만나 탄생한 신곡의 2절과 전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나누고자 합니다. 문서 온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놓치지 마시고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